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모든 국민의 지원금 90%는 최소 25만 원이다 라는 거죠. 네, 정부가 주는 민생 지원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이 정부에서 주는 민생 지원금 이제 주는 걸로 확정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90%, 국민의 90%는 최소 25만 원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4인 가구라고 치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럼 받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지원금 4달 다음 달에 받는다라는 겁니다. 113만 명 빚도 탕감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 여기 밑에 작게 써있죠? 괄호하고 1차 민생지원금이다. 1차라고 이 나왔다는 얘기는 1차랑 2차랑 나눠서 준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1차로 먼저 당장 다음 달에 1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먼저 주고, 그 다음 달인 추측컨대 8월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 아래는 빚 탕감 얘기가 나옵니다. 113만 명 빚도 탕감된다라는 거. 이번 추경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은 이 정부가 채권을 사들여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거 탕감하는 방안도 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건 이건 정부가 돈을 푸는 부분인 건데 돈을 풀기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내년 건보료 인상 추진이다.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지금 이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5년 동안의 큰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근데 복지부에서 한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일단 건보 재정 건전성이 현재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정도에는 건보료 요거 인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추진안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해서 국고로 건보를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폐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복지부에선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되려면 당정 협의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인 건데, 현재 민주당에선 국고 지원하는 거 이거 일몰제로 폐지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지원하게 합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이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추진입니다.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국방 분야에 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국방개혁 제1과제가 전작권 전환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다만 이게 우리가 받고 싶어라고 해서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추진이 됐었던 건데 한미 간에 합의는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미국의 결단에 달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실제로 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도 그렇게 보고서에 써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이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관저에서 오찬을 하기로 했다. 네, 22일 당장 모레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점심을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취임한 지 대략 한 18일 만인가요? 18일 만에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좀 속하는데, 빨리 만나서 중요한 건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라는 거겠죠.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뿌옇죠. 불이 났나 싶을 수도 있는데 불이 아니다. 그럼 뭐냐? 지금 방역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덥고 습하죠. 진짜 그야말로 한여름이 이제 정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작게 글씨가 쓰여서 오토바이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방역 예방 효과엔 올바른 손 씻기. 네, 올바르게 좀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지금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앞에 그렇게 좀 쓰여 있습니다. 네, 모기가 기승이죠. 모기가 기승이기 때문에 방역도 하고 또 손도 잘 씻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90%는) 최소 25만 원이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일면 기사로 소개를 드렸었죠. 모든 국민한테 지원금을 주는데 다만 주는 금액은 좀 차등이 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90%는 일단 최소 25만 원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럼 상위 10%는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고소득인 이 10%, 상위 10%한테는 15만 원을 주고 가장 많이 받는 건 이제 취약층. 여기는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준다. 뭐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이렇게 줍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일단 1차 주고 2차 주고 나머지 90% 일단 25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돈 언제 주냐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내달 다음 달에 15만 원에서 40만 원 먼저 지급을 하고 8월에 그 다음 달에 90%에 대해선 10만 원씩 더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같이 볼까요? 이거죠.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117만 명입니다. 근데 소득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상위 10% 그 아래 차상위 기초수급자 쭉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1차로 여기 1차 선지급이라고 적혀 있죠. 1차 선지급.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그리고 그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그리고 이 다른 일반 국민들은 보통 통상 한 15만 원, 그리고 상위 10% 15만 원을 1차로 일단 받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게 1차, 2차 나눠서 준다. 1차는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하고 아마도 7월쯤 이렇게 줄 것 같고 다음 달에 줄 것 같고 그리고 8월쯤에 2차 추가 지급분 10만 원이 나가는데 요때 상위 10%는 없다. 그래서 토탈 따졌을 때 이 상위 10% 15만 원부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5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차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또 이렇게 되면 또 상위 10%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세금은 내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나는 더 적게 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는 또 다 같이 똑같이 주는 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뭐 세금 상위 10%가 제일 많이 내는데 그 사람들은 뭐 15만 원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한 50만 원씩 받으니까 내가 내는 거는 제일 많은데 왜 적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추경으로 인해서 하는 게 저는 꽝 없는 복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꽝 없는 복권. 꽝 없는 복권. 네, 우리가 보통 복권 사무실에서 동전으로 긁으면 꽝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신생아까지 전 국민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 복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 50만 원, 그 위에 40만 원, 25만 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15만 원 뭐 이러는데 아무리 잘 나눠줘도 불만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이 15만 원 갖고 저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 같으면은 이번에 전 국민한테 다 줬다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일반 국민하고 상위 10%가 4,800만 명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 합해서 3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300만 명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좀 줘야 되는데 일반 국민이나 상위 10% 거의 4,800만 원을 전 국민 보편 지원한 게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상위 10%는 세금 많이 냈는데 조금만 낸다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상위 10%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주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더 많이 주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얘기가 이제 지금 말씀이 이른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오래된 해묵은 논쟁이에요. 이건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요. 10%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차 지급할 때도 10%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10% 들었냐. 그럼 그 사람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저것도 아마 이게 또 많이 나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9.99% 드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도 있어요. 단순히 그 돈 경제액을 떠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더 차등 지급을 해서
이제 제 10% 상위 10%에 아예 안 주면 네. 또 그런 비판이 또 나올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별지급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도 상위 10%도 국민은 국민인데 나름 또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됐을 땐. 네. 근데 1원도 안 준다, 한 푼도 안 준다. 여기에 대한 비판 또 거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별지급과 이제 보편지급을 같이 혼합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보면은 일반 국민과 상위 10%가 압도적으로 많긴 많은데 저건 불가피했다. 어차피 뭐 국가 재정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줘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과 이 지금 차등을 혼합해서 주는 거 아니겠느냐. 어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이 주는 돈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금 주는데 이 돈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소비 쿠폰, 지역 화폐랑 카드 중에 택할 수 있다. 전통시장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코로나 때도 그때도 지역 화폐로 받을지 카드로 받을지 본인이 선택을 해서 받는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전통시장 그리고 시장 이 식당 같은 데서 이 사용을 할 수 있었다. 요거는 또 코로나 때랑 똑같은 상황인 건데 최 교수님. 네. 좀 서민들 이렇게 하면 숨통 좀 트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 지금 국가가 지금 네. 이 상당한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의 악화에 부담을 무릅쓰고 지금 하는 거예요. 소득 부양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소득 직접 지원의 효과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다들 지적하는 겁니다만 이제 부채 기반은 너무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비기축통화국인데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체코 다음으로 이 지금 국가 채무의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답니다. 2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도 세입 경정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세입을 포함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나름 효과는 있겠죠. 근데 저도 뭐 저 돈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니까 저 경기도에 살 때도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10만 원 받은 기억이 나는데 네. 1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 기한이 있으니까 이 쿠폰은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빨리 써야 된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영부가 못 썼어요. 네. 뭐 어쩌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바빠서 못 썼는데. 못 쓰셨어요 다? 네. 나중에 쓰긴 썼죠. 하루 이틀 해놓고 이제 야 이거 빨리 써야 된다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시장 가는 거예요. 시장. 네. 식당. 시장 가서 이제 막걸리 먹고 네.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숨통은 돌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전 뭐 경기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0.2%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늦게 이제 시행되는 바람에 0.1%밖에 못 올린다는 건데 그래서 관건은 어차피 저렇게 된 거 네.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시행해서 속도를 빨리 해서 어떻게든 지금 경기 진작 효과를 빨리 보게 하는 거. 네.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이 건전 재정 이 문제는 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은 이미 하기로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속도가 문제다. 좀 빨리 돈이 돌 수 있도록 빨리 좀 돈을 좀 풀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건전 재정 문제는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같이 좀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민생지원금이죠.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면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근데 어제 추경안이 다 여기에만 쓰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총 30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빨갛게 거의 반이에요. 절반, 15조가 넘는 돈이 경기 진작, 뭐 소비 쿠폰 이런 부분, 뭐 건설 경기 활성화,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다만 소비 쿠폰이 상당 부분을 11조가 넘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민생 안정 부분으로 해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물가 안정, 지방재정 보강 그리고 세입 경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세입 경정이죠. 예상보다 세입이 좀 적게 들어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경정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련해 다시 말해 세수 결손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미리 이 추경을 통해서 메꾼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얘기는 돈을 쓰긴 쓰는데 세금을 좀 덜 거칠 게 이미 예상이 되는 상황. 근데 추가적으로 돈을 추경을 할 수밖에 또 없고 돈을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다음 중앙 기사 볼까요? 추경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국가 채무 1,300조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픽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지금 국가 채무 총 지출 700조,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2021년 558조였었는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기만 하죠.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2025년 1,300조 6천억이다라는 거죠.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네. 너무 빠른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정권 받을 때 국가 부채가 600조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 1,000조까지 갔어요. 지금 1,300조까지 왔거든요. 이 정도로 하면 좀 있으면 뭐 1,500조, 2,000조까지도 간다고 봐야죠. 이 국가 부채는 그 공기업 부채나 이런 거 빠진 거니까 GDP의 한 49%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돈이 결국 누가 갚겠어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이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한테 결국은 다 돌아오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돈이 풀리면 이런 돈이 이번도 추경에서 30조 넘는 돈이 풀리면 물가를 또 자극할 거 아니에요. 물가를 자극하면 또 인플레 또 우려가 있고 부동산 뭐 이걸 또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포퓰리즘 첫 발을 드러냈다면은 저는 이번 추경이 포퓰리즘 아예 두 번째 발을 들여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수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1조를 투자하면은 그 돈을 나눠주면은 3,300억 정도 효과가 있고 네. SOC 뭐 항만, 다리, 교량 이런 걸 건설하면은 8,800억 승수 효과가 있어요. 1조 투자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경기를 좀 살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돈 나눠주는 쪽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나눠주는데 저는 이게 포퓰리즘의 두 번째 발을 드러났는데 이게 나눠주는 게 끝이겠느냐 이거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지방선거 앞두고 또 얘기 또 나올걸요. 한 번 받은 사람은 또 원해요. 네. 이번에 또 발표한 것 중에 돈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은 소상공인들 123만 명 네. 개인하고 해서 그 사람들 빚을 22조 탕감해 줍니다. 그 사람들 왜 7년 이상 된 거 또 5천만 원 이하는 탕감해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빚 있는 사람, 빚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빚 없는 사람은 나만 괜히 열심히 살았네. 좀 버티면 될 걸.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게 도덕적 해이가 또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냥 국가에서 인심 곡간 풀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돈 나눠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왜 일본이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돈을 개인한테 2만 엔, 우리 돈은 20만 원, 어린이 취약자한테 4만 엔, 네. 40만 원씩 나눠주는데 국민 68%가 반대했어요. 일본이 바보라 반대합니까? 결국은 국민들 부담이고 경제에 주름살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서 나눠주는 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우리가 포퓰리즘의 두 발을 지금 드러났다. 수렁에 지금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이것도 아까 선별지원이냐 보편적이냐의 논쟁이 있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지원의 형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아까 나온 네.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직접 지원의 형태를 전혀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늘어난다는 거,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하고 물가 인상의 문제입니다. 그게 너무 커요. 지금 물가 인상이 특히 이제 먹는 문제. 요새 많이 지적되는 거 아닙니까? 식사비가 너무 비싸요. 이 의식주라는 게 인간의 기본인데 식대 비싸죠. 부동산 값 비싸죠. 식과 주가 비싼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돈이 많이 풀리면 분명히 이런 부정적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돈을 좀 안 풀기도 어려울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집약적으로 특정 분야에 하느냐인데 그래서 고심한 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제 채무 탕감해 주는 건데 네. 그것도 이른바 도덕적 해이라는 거, 모랄 해저라는 거, 해저더라는 거 그것도 우리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버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런데 아니 5천만 원 갑자기 탕감해 준다니까. 과거에 평민당 시절이 기억나요. 1988년도 네. 그때 평민당, 통일민주당, 민주정의당, 시민주공화당 4당 체제 다 옛날 네. 얘기입니다. 민주화 이후인데 그때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가 했던 게 채무 탕감이었어요. 그때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는 탕감은 안 된다. 상대적으로 좀 감해줘야 된다. 이 차이가 약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탕감하긴 하는데 이걸 국가가 정말로 여러 가지
보수 진보 이걸 다 같이 종합해서 완벽한 쪽에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어느 한쪽에 완전히 맞추기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양쪽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느 한쪽이 딱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일단 돈이 돌게끔 하고 이게 어떻게 선순환이 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지출, 총 지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요지는 이겁니다. 최종 1,300조 6천억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확실하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1차, 2차 합쳐서 30조 추경을 했는데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3차 추경도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어제 싹 돌았어요. 근데 이 얘기가 도니까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밝혔느냐. 대통령실은 3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딱 집어서 밝혔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오는 게 최 교수님. 국회에서 다시 이거 갖고 가서 또 증액을 하는 건가라는 거거든요. 3차 추경안 편성은 아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1차, 2차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차 이미 했고 이번 2차란 말이에요. 3차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국가 채무가 물론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GDP가 우리가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많이 볼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 커지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고요. 절대 마냥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여기 또 3차 추경을 한다? 그건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야 사실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3차 추경한다라는 얘기 또 나오면 이게 정말로 미래 세대가 이거 부담을 지는 거 아니냐. 물가 상승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는 야당도 뭐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야당이 비판의 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대선 때 김무수 후보도 추경 편성을 얘기했었고 그때도 한 20조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대세는 대세예요. 대세인데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까. 그리고 경기 진작의 효과, 경제 성장률의 효과도 높이냐. 0.1%포인트밖에 안 오른다는 건데 그럼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거 올리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살포하나? 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3차 추가 경정 예산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렇게 미리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선제적으로 3차 네. 추경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3차 추경까지는 사실 이건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명확하게 밝힌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추경이 아니라 지금 있는 추경의 금액적인 측면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국회에서 따로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증액을 한다고 치면은 국회에서 이게 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침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22일에 여야 지도부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점심에 한남동 관저에서 이 여야 지도부라고 얘기하기는 김병기 원내대표 겸 대표대행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같이 지금 초청이 돼서 취임 한 18일 만인가요? 취임 18일 만에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역대 대통령들 언제 만났느냐를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에 이제 만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근데 이때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그때 만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면 윤영걸 대표님 네. 상당히 좀 빨리 만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모들은 7월 초를 심지어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미룰 필요 있어라고 해서 땡겨서 보는 거라고 하는데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소통의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은 업무 중에 80%를 야당 의원들 만나고 소통하는 데 썼다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뭐 안 만나고 딱 한 번 야당 대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는 건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이런 비판 있잖아요. 진보는 네. 쇼만 한다. 보수는 쇼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렇게 보여주기식이지만은 만나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은 좀 아쉬운 점은 좀 많이 좀 듣고 네. 더 얘기할 거 하고 더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도 경제단체장하고 5대 그룹 총수들 만나면 네. 그 사람들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건의사항이나 있으면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해야 되는데 들을 거 다 듣고 자기 얘기 잘 하고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귀는 막고 입만 열고 그리고 만나는 사진만 찍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야 대표가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도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에 발을 디뎠다는 데 비판 여론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국민들은요 돈 나눠주면 다 좋아합니다. 국민의힘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어요.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돈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그렇습니까?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적당한 선에서 좀 이런 것도 돈 나눠주는 추경이나 이런 것도 네. 좀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포퓰리즘의 딜레마입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같이 좀 뜻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어쨌거나 뭐 이런 아까 표현을 쓰셨어요. 시중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들인 거죠. 정치권을 좀 비판을 하면서 진보는 쇼만 하고 보수는 쇼도 안 하고 쇼도 못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쓰셨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뭐 좋다고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만나서 아까 뭐 추경 이런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요번에 초청된 사람 중에 한 명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요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김민석 지명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인사청문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도덕적 의혹들과 관련해서 국민 상식과 괴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민석 지명자가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께서도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가능할 텐데 야당이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민석 지명자가 의혹이 있는데 해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직시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천일 교수님, 아마도 추측컨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김민석 후보자 의혹 많아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속내를 제가 전혀 알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의혹이 있는데 이게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해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도에서 네. 봤는데 그 얘기를 비춰보면은 여러 양해를 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거나 소명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만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결국 인사청문회가 열리고도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결정되는 건데 어제 야당의 이제 여러 가지 제 비판은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명이 네.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명이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청문회 때 밝히겠다라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겠다. 일단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아무튼 원론적인 얘기라 하더라도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지금 취임한 다음에 쭉 행보나 발언을 보면 과하게 행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 통합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내란 안정식,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이 세 가지를 이제 목표로 삼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름 꽤 거기에 이제 의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렇게 만난 자리에서도 야당의 대표가 얘기를 하면 거부하거나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원론적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태도를 듣는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뭐 청문회에서 다 좀 해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하러 캐나다로 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질문에 내가 김민석 후보한테 그래서 물어봤는데 보니까 다 해명이 가능한 의혹들이라고 하더라. 청문회에서 해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 김민석 총리 인준 전에 장 차관 인사
서두른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정부 내각과 이상한 동보를 오래 할 수는 없으니 검증되는 대로 빨리빨리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실용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윤영걸 대표님, 사실 처음에 나왔던 게 총리 임명 후에 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수 있도록 책임 총리를 좀 현실화하려고 그래서 차관부터 좀 임명을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얘기는 기조가 바뀐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묘한 권력 내부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총리를 선정이 돼서 국회 통과한 다음에 네. 총리가 원래 그 책임 총리제 해가지고 내각을 추천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김민석 후보가 총리 될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 역시 지금 청문회 앞두고 굉장히 또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고 된다고 그래도 또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니까 우선 급한 대로 차관이나 일부 장관을 좀 임명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과거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모양은 이제 신임 총리가 제청하는 게 모양은 좋은데 너무 모양 따지지 말고 그냥 이주호 총리 대행 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받는 게 어차피 대통령이 장관 내각은 많이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게 아니라 총리는 사실 대통령 뜻을 받아서 하는 게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낙연 총리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내각을 좀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계속 부처 괜히 경고하고 네. 불의 바람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지난 장차관들이 그대로 있고 새로운 사람들은 없고 하니까 공직사회가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빨리 좀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때의 장차관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지금 취임하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때문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살짝 좀 기류가 바뀌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최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혹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좀 딜레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저도 글쎄요, 그 여권 내부의 상황을 제가 정통하지는 못하니까 정확하게 예단 단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글쎄요, 24일 날, 25일 날이 청문회잖아요. 며칠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저런 여러 가지 여론, 부정적인 여론들을 완전히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이걸 글쎄 이것과 지금 차관 인선과 연계시키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계시킬만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만약 인사청문회 하고 임명동의하고 바로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 사실 임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겁니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류가 바뀌는 걸 봐서 이주호 총리 대행, 권한 대행이 하게 한다? 모양이 썩 좋아 보진 않아요.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완전히 그렇다고 이제 이 김민석 후보를 사퇴시키는 이런 길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전혀 아닙니다만 그 가능성 배제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차관 인선을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어떤 측면에서도 논의가 되는 건지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다른 일들을 좀 같이 좀 종합해서 보면 보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1호입니다. 뭐가 1호냐 보겠습니다. 특검 1호 수사 개시 조은석, 이 내란 특검이죠. 석방 6일 앞둔 김용현 추가 기소했다. 김용현 전 장관 26일 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예정인데 어제 갑작스레 김용현 전 장관에서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대체 뭘로 기소를 했느냐 이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어떤 혐의인지? 이겁니다. 민간인인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비화폰을 준 혐의 이거 공무집행방해 아니겠느냐. 그리고 수행비서한테 자신의 이 장관 때의 수행비서한테 계엄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시키고 노트북 이거 파손을 지시했다 때문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다라고 해서 특검에서 어제 추가로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좀 뜻밖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내란 특검은 아직 특검 보도 임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좀 급작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특검도 이제 출범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라는 게 20일 동안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뭐 20일 기간을 둘 수 있고 그 수사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의 이제 증거를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착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도 밝힌 것이 우리가 이제 수사 개시를 했고 그다음에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결국 20일을 다 소진을 하지 않았고 150일의 기간,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예정되어 있던 그 기간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26일이 되면은 이제 구속 기간,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석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때 이전에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석방이 되면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하고 이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붙여서 석방을 하는 보석을 해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버티면 그런 조건 달리지 않고 그냥 이제 1심 기간이 끝나니까 내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구속 기간이 그 만기가 되니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다른 사건으로 이제 기소를 했다면 다시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 아무도 지금 이 석방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이제 뭐 특검보가 임명은 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수사를 개시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사건으로 또 이제 기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이 돼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전격적으로 수사 개시도 하고 기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법원에서 나가세요라고 했는데 석방입니다. 나가세요. 다만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만 좀 지키세요라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안 나갈 건데요. 나 26일 날까지 버티면 조건 없이도 내가 석방이 되는데요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바로 그냥 기소를 했다. 18일 날 수사 개시해서 19일 날 바로 추가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혹여 석방되고 난 다음에 내란 다른 이 혐의자들과 말을 맞출까 봐 우려가 됐다라는 것도 지금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사실 헌재에서 이 변론이 있을 때 그런 비슷한 부분이 말을 맞추는 건가라는 부분이 포착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올까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계엄령 작성 부분에 있어서 이걸 누가 작성을 했냐, 이 부분이 왜 들어갔냐에 대해서 서로 뭔가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내란 특검도 고려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의문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사설을 좀 같이 볼까요? 출범하자마자 김용현 추가 기소한 특검. 검찰은 뭐 했나?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럼 사실상 검찰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6개월 만기가 되면 이달 26일 날 무조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 전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더 구속 연장이 되든지 할 텐데 검찰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특검은 지금 발족되기도 전에 어떻게 이걸 개문 발차라고 그러죠. 버스 문 열린 상태에서 그냥 운전기사가 버스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 특검이 기소를 김용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검찰이 수사 좀 의지가 있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검찰이 지금 비난을 받는 거죠. 누가 봐도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 전 대통령이 그 내란 혐의의 가장 핵심 2명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헌재에서도 얘기할 때 서로 좀 발을 맞춘 흔적도 있고 또 그 12.3 비상계엄 후에 국회에서 해제된 후에 또 만나서 네. 김용현 전 장관한테 윤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가 제일 핵심인데 핵심을 어떻게든지 격리시키고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검찰이 좀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비판이 좀 가능합니다. 네, 검찰이 비판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좀 추가적으로 진즉에 기소를 할 수도 있었던 거고 한데 특검이 이 지금 개문 발차하는 형식으로 좀 다급하게 좀 기소를 하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게 검찰한테 이 또 비난의 화살로 갈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일단 특검에서 내란 특검 차원에서 기소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은 가만히 있느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아닙니까?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는데 이거 직권 남용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난 이 관련해서 명예훼손죄 난 고발할 겁니다라고 고발을 조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준비 기간 중인 거고 특검보도 임명이 안 됐는데 한 거면 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우리는 준비 기간이 어쨌든 그 지금 뭐 6일 정도 됐을 때 그때 끝이 났고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를 했다. 네. 수사를 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제 준비 기간이 지금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한 거다.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기록 검토를 통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거니까 준비 기간 중에 기소를 한 게 아니다라는 지금 취지로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지금 그 수사 이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검사가 이 사건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재판을 해부를 하기 전에 이 사실을 이제 누설을 하게 되면 뭐 피의 사실 공표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소를 했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이 내란 특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기소를 했는지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 피의 사실 공표가 되지도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뭐 저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 주장은 뭐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무리한 기소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좀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좀 당황스러운 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검찰이 사실 준비를 했으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중대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이 길어지고 할 것 같으면 석방이 될 걸 예정을 하고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를 할 것도 준비를 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석방이 되는 거 막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 되는 거 막는데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계속해서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초유의 내란이라는 혐의인데 정말로 중대한 범죄가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중대한 범죄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비아폰이라든지 아니면 각자의 군 사령관들의 이런 진술밖에 없는 사건에서 진술이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고 증거를 인멸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네. 더욱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해서 석방을 막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특검 출범을 앞두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느슨하게 지금 석방 가능성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높였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말씀처럼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혐의인데 다른 일반적인 뭐 형사 재판이나 다른 것들도 통상 구속 기한이 돼서 이 석방이 될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다른 걸 뭐 기소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보통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갔다는 얘기냐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죠. 이게 보통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다. 지금 비화폰도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기록만 있는 건데 이거 진술들 서로 입맞추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 김용현 전 장관 말고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있죠. 군 지휘부의 구속 상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지금 현재 구속 상태이고 보석을 거부를 하다가 이번에 추가 기소가 됐죠. 그래서 법원에 다시 이 구속영장 다시 발부해 주세요라고 촉구 서면을 특검 차원에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다 지금 여긴 현재 구속 상태예요. 요 끝에 보실까요? 다 구속 상태입니다. 근데 구속 만기 시점이 다들 곧 도래한다라는 거죠. 6월 30일, 7월 2일, 7월 5일. 6말 7초에 다들 지금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검이 아직 아까 뭐 개문발차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개문발차 차원에서 다 개별로 또 추가 기소를
할 것이냐 다급하게라는 겁니다. 이거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 사령관들이 전부 석방이 되면 네. 다시 똑같은 혐의로 구속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걸로 또 추가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영현 전 장관,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령관들, 이 사람들이 내란을 한 거예요. 내란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인데 다 석방되고 나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3차 출석 통보해서 불응하면 이거 체포영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특검이 정식 출범하면 지금은 이미 출범했다고 합니다만 저런 사령관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서 네. 기소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속도 해야지. 그래야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지. 다 구속이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무슨 수사할 수가 있겠어요.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입 맞추고 그럴 텐데. 네. 그야말로 이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 수 있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어폰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내용만 나와 있는 거지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다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다른 내란 혐의에 지금 구속 만기 시한이 도래하는 다른 이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추가적인 이 기소가 있지 않겠느냐, 추가적인 혐의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게 준비 기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글쎄 사무실은 뭐 서울고검에 차렸다고 하는데 딱히 특검 보도 임명이 안 됐고 얼마나 더 지금 충원이 되는 건지도 나오지도 않고 뭔가 윤곽이 안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따지고 보면 3대 특검 중에 가장 먼저 특검보 후보를 올렸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벌써 특검보가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특검보, 이 내란 특검의 특검보 임명은 좀 늦어지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 뭐 내란 특검보 임명을 하는 것도 사실 뭐 인물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수사를 해왔던 그런 뭐 기록들 아니면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제 뭐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제 특검보가 임명이 되고 이후에 뭐 다른 수사기관 인력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네. 법상으로 따지게 되면 특검법상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의 절차들은 이제 준비 기간 20일은 둘 수 있다는 게 임의 규정이고 꼭 20일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현판식을 꼭 해야 그게 이제 준비 기간이 끝났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특검에 있어서도 현판식을 하고 이제 특검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현판식 없이도 이제 진행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지금 특검 지금 뭐 밑에 있는 특검보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지금 구성이 안 됐으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무상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수사 개시를 하게 됐을 때 기록을 받아서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이걸 기록을 인계받아서 검토 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속선상에 따지게 되면 수사 개시가 됐다라고 또 본인들이 이제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이제 준비 기간이 끝났고 이후에 수사가 개시가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이런 관점이나 시선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미 자료를 넘겨받아서 이거를 토대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수사가 개시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법적으로 논란이 일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 쭉 여기도 보입니다만 다들 지금 이 1심 구속 만기 시점이 도래하고 있죠. 여기서 더불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7월 9일 날 구속이 만료가 되고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7월 7일 날 구속이 만료가 됩니다. 다 이 만료되는 이 다른 혐의의 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 조치가, 기소가 있을지도 주목이 좀 됩니다. 난 떳떳. 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끝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한 윤, 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사실 내란 특검에서 제가 조금 전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내란 혐의 주요 이 종사자죠. 근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내란 혐의 말고도 지금 현재 비화폰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이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졌어요. 볼까요? 1차 소환 통보 6월 5일까지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왔고요. 그러면은 12일까지 오세요 했는데 안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로 19일 어제였었죠. 어제까지 오셔야 됩니다. 19일까지 오셔야 돼요 했는데 불응을 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3차까지 안 나오면 체포영장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사야에 딱 바뀌었죠.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란 특검이랑 체포영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 사실 지난번에도 여쭤봤었던 게 그러면 내란 특검 차원에서 체포를 할 것이냐 그 전에 경찰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를 진행할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이번에 추가 기소한 거 보면 특검에서 인신 구속 여부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했으니까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뭐 내란 특검이 지금 수사를 개시를 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특검 차원에서도 사실 이제 강제로 이제 뭐 체포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임을 또 이제 특검으로 넘기는 거 아니냐. 그동안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서면 조사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또 조사를 하게 되면 뭐 황제 조사냐 또 이런 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특검과 협의를 해서 뭐 체포영장을 뭐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 가려고 조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 서로 협의가 되어야만 혹시나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체포영장이 법원 단계에서 또 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뭐 이 수사 동력에 대한 그런 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특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책임을 좀 본인들이 좀 덜 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저런 식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양쪽이 경찰과 특검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든 이 특검 차원에서 이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을 하든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3차 소환 통보까지 갔는데 일단 불응을 한 상태다라는 거. 근데 관련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곧 특검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특검할 때 그때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특검 수사를 앞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삼특검 수사 앞두고 윤 주변에 난 떳떳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에 나는 떳떳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나는 상당히 떳떳하다. 뭐 수사하려면 해봐. 나는 해도 나올 거 없는데 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 떳떳하다는 게 지금 3개 특검이거든요. 그중에서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네. 그때 이제 최해병이 그때 익사하니까 그때 과실치사 혐의로 그 수사 혐의를 적용한다고 그때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했다. 그래서 경로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특검까지 왔는데 그때 뭐 진상은 윤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이 문재인 대통령 때 장군 승진한 사람이고 난 누군지도 모른다. 나는 이 일을 공평하게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난 떳떳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특검 여기 대해서도 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쉽지 않지 않나 싶어요. 12.3 비상계엄은 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에도 계속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난 떳떳하다고 특검을 받았으면은 벌써 끝나고 정권 교체도 안 되고 지금까지 대통령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게 저렇게 뭐 나는 떳떳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얘기고 진짜 참 무모한 얘기인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네. 3대 특검 중에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나는 떳떳하다라는 얘기가 최상병 특검에 한해서 한 얘기 아니겠느냐. 다른 두 특검에 대해서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 교수님. 저 얘기가 말이죠. 억장 무너지는 얘기예요.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뭐가 떳떳하다는 얘기? 아마 그리고 우리 지금 윤 대표님이 굉장히 좀 좋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뭘 지금 떳떳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 뭡니까 저기 그 해병대원 최상병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만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발부됐던 거 그때 체포됐던 거 한남동 관저에서 그것도 이 부정한 수사 행위였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발부도 부정했고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윤곽근 변호사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나와 있잖아요. 윤곽근 변호사는 요건에 맞지 않은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맥락에서 아마 지금 떳떳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최상병 특검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다 해봐야 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런 생각을 하니까 지난 12월 3일 계엄을 했겠죠. 그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네. 굉장히 좀 이 윤 대표님보다 좀 더 수위가 높게 비판을 좀 하셨어요. 근데 말씀처럼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는 요건에 맞지 않는 수사다 이미 결론을 내린 뒤에 사실을 왜곡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에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지금 요건에 맞지 않는 수사 아니냐,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수사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법정에 가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의 그런 의견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꼭 저것이 이제 요건에 맞지 않아서 딱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변호사가 판사도 아니고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변호를 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내란죄에 대한 그 수사권에 대한 부분부터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가 없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그 수사를 통해서 게시가 된 그때 당시에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이런 취지에 계속해서 이제 논리를 구성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헌재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심판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방어 논리를 세웠지만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국민의 법상식으로 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일치 파면을 통해서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 주장도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뭐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제 뭐 이런 범죄 구성 요건이 없는 걸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떳떳했다면 진작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뭐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부분이 좀 수치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혐의를 해명을 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더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발족을 했죠. 이제 곧 이제 수사가 정말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제대로 좀 시작이 될 텐데, 그럴 때 요청을 받으면 또 나갈 것이냐, 나가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앞으로 있을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더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나는 떳떳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다음 기사 볼까요? 윤, 아내 진짜 많이 아파. 토로에도 시간 끌기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 배우자 이 김건희 여사가 현재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죠. 근데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에 여기 같이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심한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뒤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원래 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주변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 요 제목 자체가 좀 그렇죠. 토로에도 시간 끌기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또 윤영걸 대표님,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 3차 소환 통보가 오고 몇 시간 만에 갔다 그러는데 사실 소환 통보 우리는 입원하고 다음날 받기는 다음날 받았는데 좀 왜곡돼서 알려지고 있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기사에 보면. 좀 변명이 좀 공색하지 않아요? 네, 16일 날 입원했는데 실제 소환 통보는 뭐 17일 날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 특검에서 소환 통보랑은 그거 겨냥해서 뭐 입원한 건 아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공색하죠. 지금 검찰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봐도 소환 통보 있을 거고 가기 싫은 건 뭐 불가사치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유로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우울증이 심각했다는데 여태까지 얼굴 표정 보면 제가 보기엔 우울증 같지는 않고 뭐 호흡 곤란이다. 그건 조금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좀 과장돼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특검 수사를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끌고 늦춰보자 뭐 이런 뜻인데 좀 별로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의료진이 아닌 이상 실제 김 여사의 건강이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다만 그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변명이 좀 궁색해 보이는 면도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김 여사의 입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흔히 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프실 예정이다.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 보통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밟는 것 같습니다. 수사에는 영향이 없겠죠. 아마 동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있겠는데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이제 법사위원장은 내려놨죠.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김건희 특검도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이 가장 좀 빨리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김 여사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뭐 16개의 혐의 그리고 플러스 인지되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될 텐데 관련해서 김 여사는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소환을 지금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네. 보통 소환을 하는 것이 이제 증거가 좀 갖춰졌고 마지막에 피의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뭐 16개 혐의 전부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증거가 갖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환을 요청을 하는 거고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제 뭐 정말 아프다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뭐 원래는 이제 대선 전에는 대선 이후에 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으면 사실 그러면 거기에 응해야 되는데 이후에는 또 돌연 이제 입원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검찰 조사에 가서 진술하는 것이 특검에 가서 진술하는 건 중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이 여기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했던 기록이 그대로 이첩이 되기 때문에 진작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증거 기록이 갖춰졌으니까 검찰 단계에서 소환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소환 통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증거를 좀 다 갖춰놓고 마지막 피의자 불러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를 물어보는 단계까지 넘어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소환 통보가 지금 3번째로 들어갔다는 얘기인즉슨 어느 정도 좀 수사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3대 특검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관련 소식들을 또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전 부처 다시 보고하라. 군기 잡기 나선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네, 지금 계속해서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난 3년간 이완되었던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또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공약에 대한 분석도 또 그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사실은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정말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주승래 대변인 힘을 줘서 얘기하죠. 전 부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청일 교수님. 사실 항상 업무 보고가 있을 때 보통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를 받곤 합니다만 그렇죠. 지금 그걸 국정기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업무 보고처럼 흡족합니다라는 평가가 나온 적은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 다시 보고를 받은 적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정기획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느꼈을 거예요. 조승래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도 얘기를 아까 그렇게 하던데 워낙 그 6개월 동안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제 새 정권 출범하면서 좀 정상으로 잡혀가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장관 차관도 지금 어차피 바뀔 거고 밑에 공무원들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고위 공무원부터 이제 좀 사무관이나 실무선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이 업무 보고에서 그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아마. 제가 과거에 다 지나간 옛날 얘기입니다만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보고서가 엄청 많아요. 네. 저 이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있었는데 지금 정통부 없어졌죠. 방송통신위가 됐습니다만 하도 뭘 하라는 게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말하면은 이 보고서 작성은 아주 그냥 말하자면 그 식상하고 진부한 걸 너무 많이 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아마 이번에도 정권도 바뀌었고 공무원들도 새 장관 들어서고 새 차관 들어오면 또 새롭게 보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그 기본 짜여 있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만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뭔가 새 정부에 맞게 공약에 맞게 새롭게 뭐 개혁한다든지 뭘 지향한다든지 그게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모르긴 몰라도. 그게 공무원 전반은 아니지만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기강이 해이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지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일보 기사 같이 좀 볼까요? 네. 대책 없는 경찰국 폐지 보고 국정기획이 행안부를 질타했다. 아까 저희 살짝 자막으로 보셨죠. 기재부도 혼나고요. 행안부도 혼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내가 과거에 정통부 산하의 기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방통위로 바뀌었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방통위 업무 보고가 또 예정이 돼 있는 날입니다. 물론 이진숙 위원장이 직접 가지 않고 이제 대행으로 이 다른 사람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만 또 방통위 업무 보고가 오늘 있을 예정이다. 오늘 보고가 어떻게 이 피드백이 올 것이냐라는 여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밖에 추적추적 비가 오죠. 어디는 억수같이 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 밤부터는 진짜 많이 온다라고 해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중부 지역은 특히나 시간당 최대 50mm까지 폭우가 올 예정이다라는 건데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국에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그런데 이 눈 비 올 확률 오전, 오후인데 오전이고 오후고 계속 막대 그래프가 길죠. 특히나 아래보단 위에 요 중부지방이 더 막대 그래프가 길다.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 도림천, 안양천을 비롯해서 서울 시내의 하천 29곳이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야외 활동 생각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